2. 영화를 보는 방법. 1. 영화를 분석하는 방법.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국내에서 상영되는 거의 모든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영화를 연구하는 소모임 등에서 마련하는 작은 영화나 국내에서 구경하기 힘든 외국 영화의 시사회는 그만두고라도 국내의 개봉관에서 개봉되는 영화의 수요가 많아져서 그 많은 영화를 모두 보기란 전문가들도 어려운 일이 되었다. 하물며 학교 공부나 직장 일을 해가면서 틈틈이 영화를 감상할 수밖에 없는 일반 사람들이 국내에서 개봉되는 모든 영화를 감상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사실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란 영화를 설령 모두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영화를 다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따로 있으며 저마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를 고르는 기준도 다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공통점은 있다. 누구나 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영화가 재미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 가운데 하나는 영화를 볼 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하면서 보자는 것이다.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려면 영화를 이해해야 하고,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화평을 참고하자. 영화를 보려면 우선 영화 한 편을 골라야 한다. 물론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된다. 영화 한 편을 본다는 것은 귀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일이므로 그에 걸맞게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귀중한 것은 시간과 돈만은 아니다. 더욱 귀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감각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귀가 좋지 않은 영화 때문에 손상되는 것을, 그리고 모독받는 것을 우리는 정말 원하지 않는다. 영화를 고를 때 참고가 되는 정보를 얻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역시 손쉬운 방법은 신문, 잡지, 인터넷의 영화평을 보는 것이다. 애당초 신문, 잡지, 인터넷에 실리는 영화평이란 대개 관객들에게 영화를 광고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므로, 왜냐하면 대개 신문이나 잡지에 영화평을 쓰는 영화평자들은 영화 회사에서 돈을 받고 영화평을 써준다. 그러자면 그 영화에 대해 나쁜 이야기는 쓰기 어려울 것이다. 관객이 영화를 고를 때 영화평을 참고하는 것은 영화 회사로서도 바라는 바이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화평이란 결국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을 적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그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영화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 편의 영화평을 읽어보면 된다. 각 영화평자는 모두 제각기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모아놓고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상영 장소와 시간표, 관람표 따위의 실제적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영화 제목, 감독의 이름, 출연진, 개략적인 줄거리와 구성, 그리고 주제 등은 간단한 영화평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 외에 어떤 영화평자들은 친절하게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 요소가 무엇인지, 영화를 볼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다. 감독과 배우들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즐기는 영화평자도 있고, 영화 만드는 뒷얘기를 즐겨하는 영화평자도 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들었고 어떤 배우를 쓰려다가 그 배우가 탈이 나서 다른 배우를 기용했는데 그만 그 영화가 크게 히트해서 탈이 났던 배우가 더 배가 아파졌다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여러 영화평을 읽어보면 영화평자들 간의 의견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화평자들마다 강조하는 점이 저마다 다른 것도 눈치를 채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각 영화평자들의 관점이나 견해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이제 영화관을 향해서 떠나도 된다. 적어도 2번 이상 보자. 영화 한 편을 골라서 적어도 2번 이상은 보자. 그만큼 신중하게 영화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서구에서는 영화 상영이 끝나면 관객들을 모두 내쫓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보건 2번 보건 비디오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면 금액은 동일하고 오로지 시간의 문제가 될 것이다. 같은 영화를 2번씩 본다면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영화라면 한 번 볼 때와 2번 볼 때 주는 느낌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하겠다고 느꼈던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영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번 이상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줄거리를 쫓아가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영화의 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 영화를 볼 때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물론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그 영화 속으로 폭 빠져드는 것이다. 내가 아는 시인 한 사람은 늘 한국병이라는 대통령이 자주 쓰는 낱말을 처음 쓴 사람이 사실은 자기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한국병이란 오직 예술 체험에서만 국한해서 쓰이는 용어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무조건 좋다, 싫다로 판정을 내려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작품 감상을 하면서 작품 자체를 이해하고 작가의 창작 의도를 짐작하기 이전에 늘 그 작품의 단점만 발견하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의 요지이다. 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영화를 감상하면서 작품 속으로 철저히 조금의 잡념도 가지지 않고 빠져드는 것은 영화를 즐기기 위한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찻집에서 차분하게 그 영화의 구성과 정서 그리고 주제 같은 것을 살피는 것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는 감독이 왜 이렇게 영화를 구성하고 특정한 정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고 생각나지 않는 부분은 나름대로 추측해 본다. 추측이 끝나고 영화의 다음 회 시작을 알리면 극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의 추측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두 번째로 영화를 관람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영화의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영화를 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음 졸일 필요도 없다. 이제 영화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영화를 즐길 자세가 되어 있는 셈이다. 영화의 주제와 감독의 창작 의도를 살피자. 여기서 내가 주제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쓰이는 영화의 이념이나 메시지, 영화의 주장 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주제는 영화의 이념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더욱 넓은 개념이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감독이 가장 집중적으로 목표하고 의도하는 것을 영화 이론에서는 주제, 즉 테마라고 부르고 있다. 영화의 주제가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불리듯이 영화가 여러 예술 양식의 속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음악에서 말하는 주제란 문학의 주제와는 다르고 미술 작품의 주제는 음악의 그것과 또 다른데 영화에서는 이 모든 주제들이 주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화의 구성 자체가 주제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추리물이나 탐정물은 영화의 구성이 다시 말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까 숨죽이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셜록 홈즈 이야기나 히치콕 감독의 영화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들의 개성을 통해 감독이 무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밖에도 한 인물의 개성이 주제가 될 수도 있으며 슬픔이라든지 그리움, 허무감 등 특별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영화의 최대 관심사일 때도 있다. 전기 영화는 줄거리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 줄거리란 주인공의 개성과 사상 따위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리고 애정 영화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진실과 고통을 설교하려고 만들어지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이념이 영화의 주제가 되는 일도 흔히 있다. 이런 영화들은 우리 관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주장하려고 한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작가의 깊은 성찰이 드러날 때도 있고, 사회 문제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분노가 엿보이기도 한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처럼 어떤 이들은 철학적인 문제를 즐겨 영화로 만들고 영화 이론 자체를 영화로 다루는 장릭 고다르 감독 같은 사람도 있다. 영화를 보는 도중에, 더구나 처음 보는 도중에 그 영화의 주제를 찾아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몇 번이나 거듭 보고서도 주제를 알아내기 힘든 영화도 있다. 나중에 그 영화를 본 지 한참 만에 아하 하고 그 영화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늘 영화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고 자문하고 나름대로 주제를 설정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영화의 각 요소를 분석하고 영화의 각 요소가 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피면 영화의 주제는 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영화의 주제를 살피고 감독의 창작 의도를 살펴나갈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감독의 창작 의도가 수준이 높은 것인지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감독의 창작 의도가 영화적으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화는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락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오락 영화의 대부격인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취지를 찾을 수 있으며, 아무리 예술성이 강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오락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격한다면 관객으로부터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터미네이터 같은 오락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철저한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나쁜 영화라고 판단해 버린다면, 뽕짝을 들으면서 오페라 아리아에나 적용해야 할 예술성을 논하는 일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영화를 보는 눈을 감독의 창작 의도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보다 현명한 영화 감상의 자세라고 하겠다. 각각의 영화 요소들을 살피자. 주제와 감독의 창작 의도를 파악했다면 이제 그 주제와 창작 의도를 감독이 어떤 기법과 테크닉으로 영화 속에서 실현시키려 했는지 살펴볼 순서다. 여기에서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영화의 모든 요소, 곧 렌즈의 사용, 카메라의 각도, 화면의 크기, 카메라의 움직임, 쇼트의 길이, 편집 기법, 배우의 연기, 감독의 연출 스타일, 음향의 사용
등이다. 각각의 요소들이 각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요소들을 감독은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도 아울러 따져보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것도 2번 이상 영화를 감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파악한 영화의 주제와 감독의 의도가 어떤 영화적 기법을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따져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추측이 맞았다든지 틀렸다든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추측이 틀렸다면 영화의 주제와 감독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추측이 맞았다면 우리는 그 영화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한 셈이다. 영화를 평가하자. 영화의 주제와 작가의 창작 의도가 어떤 영화적 기법에 의해 전달되었는지를 확실히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슬슬 그 영화가 잘된 영화인지 그렇지 않은 영화인지 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일은 영화의 각 요소가 어떻게 영화 속에서 기능하고 작용했는지를 살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영화의 의도가 감독이 사용한 여러 영화적 기법을 통해서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별적인 영화 요소 하나하나를 따진다고는 하지만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소한 기술적 결함에 집착하는 일 없이 개별 요소와 그것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새로운 효과가 감독의 의도를 실현시키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용했으며 영화 전체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사람은 방금 말했듯이 영화에서 사용된 각각의 요소가 영화에서 지니고 있는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화는 수많은 과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그리고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영화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며 좋아한다는 말과는 더욱 다른 말이다. 영화를 보는 개인들의 시각과 취향은 제각기 다르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을 담고 있고 그 훌륭한 사상이 영화적으로 뛰어나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영화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설령 이름 있는 영화 평론가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싫다고 말을 하려면 그 싫은 이유도 될 수 있어야 더욱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어느 일간 신문에서 상당히 유명한 여자 소설가가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보고 쓴 감상문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여자 소설가는 영화를 보면서 많이 감동도 했고 다른 관객들이랑 함께 박수도 쳤지만 영화가 어쩐지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고 쓰고 있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 감상문의 요지인 셈이다. 이 소설가도 한국병 환자의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한국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싫다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영화가 싫으면 싫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영화를 이해한 사람만이 그 영화가 싫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다시 영화평을 보자.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영화를 보기 전에 참고했던 영화평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 차례이다. 물론 이번에는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음속에 우리 나름대로 하나의 영화평을 써놓고 있는 셈이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쓴 영화평과 전문가가 쓴 영화평을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와 창작 의도를 다른 영화평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검토한 여러 영화 기법을 평자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평자와 대화를 나누어 가자. 때로는 치열한 논쟁도 하면서 주의 깊게 영화평을 읽어 나가자. 그러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의견과 평자의 의견이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와 평자가 심각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훌륭한 평자라면 우리가 보지 못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자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을 것이라고 소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그 어느 영화평도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안목과 감수성 등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평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만큼이나 어려운 얘기다. 하지만 낙심할 것은 없다. 앞에서 얘기한 영화 분석법대로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뛰어난 비평 능력을 지닌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늘 열려있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뛰어난 비평 능력과 대단히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비평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준을 늘 돌아보고 새로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의 기준은 언젠가는 낡아빠진 고물처럼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예술이 그런 것처럼 영화는 늘 새로워지고 있다. 하루가 바쁘게 새로운 영화 감독이 나타나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좋은 영화의 기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대담하고 참신한 연출 기법을 통해 관객과 평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여러 원칙과 규칙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으며
어제의 진리는 내일에 가서는 오류가 될 수도 있다. 유연하고 열려있는 사고가 영화 감상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비평 능력 가운데 하나임을 명심하자.